저는 지금 그 캐나다 토론토와 그 나이아가라 폭포 사이에 있는 해밀턴이라는 도시에서 중국 역사를 가리키고 있는 송재윤이라고 합니다. 지금 13시간 정도 차이가 나서 여기는 밤 10시쯤 되는데요. 저는 이화여대에서 그 서머 프로그램을 한 두세 번 가르친 적이 있고, 또 저희 어머니께서 이대 출신이라서 이대에 대해서 아주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대생 여러분들과 모여서 중국 역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좀 생각해 볼 주제는 현대 중국의 슬픈 역사라고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역사가 그 자체로 뭐 슬플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국 사람의 그 실체험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겪었던 역사를 어떤 공감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겪었던 어떤 참혹한 역사의 현실을 좀 더 실상에 가깝게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목을 현대 중국의 슬픈 역사라고 달아봤습니다. 제가 이 두 책을 이미 출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책 하나 슬픈 중국 대륙의 자유인들이란 책을 이제 다 써가지고 출판사에 넘겨놓은 상태인데 7월 초에 이제 출판이 될 것 같으니까 이 3부작을 제가 이제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목을 슬픈 중국이라고 달았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제목을 하필이면 슬픈 중국이라고 썼고 그러면 슬픈 중국의 오늘과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이 이제 어떤 날이냐면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1919년 5월 4일에 바로 여기가 이제 천안문 광장인데요. 이 천안문 광장이 또 공적 공간으로서 중국의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919년에 일어났던 오사운동이라는 사건인데요. 그 오사운동이 중국 현대사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2000년 넘게 황제 중심의 그 어떤 황제 중심 체제로서 내려왔죠. 그러니까 제국의 역사를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최장의 시간을 끌고 왔던 역사가 바로 중국 역사인데 그 1911년에 신의 혁명 혹은 민국혁명 혹은 공화혁명이라는 어떤 정치적 사건을 통해서 청나라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청나라가 막을 내리고 나서 사람들은 이제 전통지대와 단절을 하고 또 이제 서구에서 밀려오는 새로운 사조와 사상을 아주 적극적으로 열광적으로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10년도에 거대한 사상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사상운동의 결과가 1919년에 오사운동으로 표출되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1차 대전 이후에 베르사유에서 조약을 맺었는데 그때 일본이 그 독일이 그 패망한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산동에 있는 조차지를 전부 다 이양을 받게 되는 어떤 충격적인 소식이 북경까지 들려오니까 사람들이 격분을 해서 광장에 쏟아져 나왔는데 그건 단순한 어떤 애국주의 운동이라든지 민족주의 운동은 아니었고요.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오사 운동에서 사람들이 부르짖었던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어가 있는데 하나는 민주고 또 하나는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민주를 미래 중국의 기본 가치로 삼자 이런 운동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00년이 훨씬 더 지난 올해가 이제 104주년 되는 해인데요. 그러니까 이 오사운동 104년 지나서 오늘날 중국을 보면 민주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과학 기술은 발달을 했는데 어떤 과학적 합리적 사유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고 많은 학자들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전에 그 프린스턴 대학에서 중국 역사를 가르쳤던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위잉스라는 교수님인데 이분은 1930년에 중국에서 태어나셔가지고 49년 중국이 패망할 때까지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홍콩으로 내려가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도미를 하셔가지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가 되어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평생 가르치시다가 한 2년 전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바로 이 오사운동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날 중국을 보면 민주도 이루지 못했고 과학적 합리성도 달성하지 못한 굉장히 초라한 역사가 되어 있다. 그래서 굉장히 비참하고 슬픈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대만에 가서 보면은 대만은 지금 민주주의거든요. 1980년대 후반부터 민주화가 이루어져서
대만은 대한민국과 굉장히 유사한 패턴의 역사적 발전 궤적을 밟아왔습니다. 그 결과 대만은 자유민주주의가 굉장히 꽃피고 있는 나라이고 동시에 과학적으로도 전 세계 최첨단에 나가 있죠. 그래서 대만에서 생산되는 반도체가 60%가 넘는다고 하죠. 그 TSMC라는 굉장히 큰 회사가 있고요. 삼성보다도 더 생산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만과 한국의 역사를 보면 공통적으로 그 6, 70년대 어떤 그 개발 독재를 거쳐가면서 경제 성장을 하고 또 80년대 민주화의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정권이 3번 내지 4번 교체가 되는 그런 어떤 선거 민주주의의 굉장히 그 어떤 긍정적인 모습을 표출해온 역사입니다. 그 점에서 대만과 한국은 어떤 보편사에 가깝게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류의 보편 가치를 실현해온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과 대조해서 중국은 5.4운동 때 부르짖었던 그 민주화 과학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중국이 오늘날의 중국이 되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중국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좀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너무나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이죠. 중국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경제 규모로 치면 미국 다음으로 크거든요. 그리고 인구가 14억이 넘습니다. 14억이라고 하면 전 인류의 18% 정도 되니까 5명 중에 거의 1명이 중국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그리고 해외에 살고 있는 중국 화교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 그 대한민국 인구보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5천만에서 6천만까지도 헤아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또 중국에 가보면 14억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중국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가고요.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더 깊이 이해해야 되죠. 중국을 이해하는데 첫 번째 스텝은 바로 중국이 거쳐온 역사적 궤적을 우리가 좀 상세하게 탐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책을 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을 이제 조선일보의 연재를 끝내고 지금 신문사에 탈고를 한 상태입니다. 슬픈 중국이라는 연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 책은 3부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현대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가 2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는데요. 일단 시대 구분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일단 중국 현대사는 뭐 1911년에 시작했던 사람도 있고 49년에 시작했던 사람도 있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편전쟁이 시작됐던 1939년 내지 40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국 헌법을 보면 아편전쟁을 어떤 역사의 분기점으로 제시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다룰 중국 현대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거든요. 그럼 중화인민공화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렀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중국의 역사를 2 시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졌던 그날부터 1976년 9월 9일 중국 공산당 주석이었던 마오쩌둥이 사망하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한 27년에 걸친 역사를 사회주의 건설 혁명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 대통령이 죽고 나서 그 마오쩌둥이 죽고 나서 2년 정도의 어떤 권력 공백기랄까 권력 투쟁기가 벌어집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중국은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급선회를 하게 되고 그 결과가 오늘날의 중국입니다. 그래서 그 2번째 시기를 우리가 개혁개방 시기라고 하는데요. 이 개혁개방은 중국의 경제체제를 완전히 바꿔서 사회주의 중국에서 사회주의에서 이탈된 묘한 형태의 자본주의 중국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사회주의 건설 혁명의 과정이라고 친다면 2번째는 개혁개방의 경제혁명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78년 12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2 시기로 나눠서 보면은 중국을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또 한 가지 방법으로 보면 지도자 2명을 통해서 보는 방법인데요. 하나는 이제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마오쩌둥이죠. 마오쩌둥은 1893년에 중국의 호난성 그 창사라는 그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21년에 중국 공산당이 창당이 되는데 그때 창당 멤버로 들어갔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당시 이제 중국 공산당이 창당될 때 창당 멤버는 기껏 해봐야 한 30명이고 해외에 있는 사람까지 합쳐봐야 50명이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상해에서
창당식을 하는데 모택동이 가가지고 실제로 참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제 모택동의 나이는 한 20대 후반 정도 됐었죠. 28살 정도 됐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내 권력 투쟁을 통해 가지고 최고 영도자로 부상을 하게 되고 중국 공산당을 이끌고 도망을 가고 굉장히 고전을 겪고 힘든 과정을 거쳐 가다가 일본이 중국을 침입하는 그 상황을 어떤 정치적 재기의 계기로 삼아서 공산당을 재정비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일본이 패망을 한 1945년부터 49년까지 국민당군과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승리를 하게 되죠. 그 승리의 결과가 오늘날의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그게 이제 1949년 10월 1일 날 이 마오쩌둥이 직접 천안문 광장에 가서 거기 가면 이제 그 우리가 망루라고 부르는 이제 커다란 누각이 있는데 그 위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1976년 마오쩌둥이 죽전 시기까지 그때를 이제 마오쩌둥 시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소평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마오쩌둥보다 11살이 어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쨌든 마오쩌둥의 굉장히 충직한 부하였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이 만년에 가서 이제 문화혁명 시기가 벌어지는데 1966년부터 그때 2번이나 숙청을 당해서 지방으로 쫓겨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이 죽고 나자 이 사람이 다시 정치에 복귀를 해가지고 권력 투쟁을 거쳐서 78년 12월에 최고 영도자로 등극을 하고 바로 이듬해 1월에 미국에 가서 이 중국의 개혁 개방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이제 개혁 개방의 시대로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시기를 우리가 등소평 시대, 덩샤오핑 시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1971년 1월 1일에 덩샤오핑이 Man of the Year 타임 매거진에 올라가게 되죠. 이런 게 이제 우연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시기를 나눠서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다른 방법으로 이 중국 현대사를 접근을 할 때 또 이제 어떤 요긴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다름 아닌 중대 사건을 통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1949년 10월 1일 날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이 되었습니다. 1950년대는 한 10년에 걸친 사회주의 건설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50년대 사회주의 건설 혁명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정치 운동과 결합이 되는데요. 제가 정치 운동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모택동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세 사건이 하나는 대약진 운동이고요. 대약진 운동 1958년부터 61년 혹은 62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 대혁명이라는 사건이 1966년부터 76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개혁 개방이죠. 이 세 사건이 중국 현대사를 보는 아주 핵심적인 세계의 주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강의를 끝내고 일단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과 개혁 개방이 어떤 식으로 펼쳐졌는지만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날 중국이 과연 어떤 나라인지 제가 잠시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역사적인 과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중국에 여행해 보신 적이 있나요? 중국 굉장히 큰 나라죠. 그리고 굉장히 발달된 나라입니다. 어떤 중국이면. 중국은 예를 들면은 제가 처음 중국 갔을 때가 1995년인데 그때 베이징에서 기차를 타고 남경 가는데 밤차를 타고 꼬박 세고 가가지고 17시간인가 18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그 동북지방 있는 하얼빈이라는 도시에서 또 북경까지 내려가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기차가 17호 기차였습니다. 그걸 타고 가면은 밤을 새고 내려가가지고 17시간, 18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 베이징에서 남경까지 가면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한 6시간. 왜냐하면 고속철이 낮았기 때문이죠. 중국 이제 어디나 이제 고속철이 깔려 있고 그런 인프라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런 중국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놀래고 이제 중국의 우길 승천 네, 이제 감동을 받고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흠모하는 감정이라든지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정말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최근 중국에서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사건은 제가 보기에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상해인데요. 오른쪽에 보는 이 그림을 보면 상해 사람들이 한 명도 없죠. 상해 인구는 전체 합쳐보면 2,600만까지 헤아립니다.
물론 상해 그 도시가 있고요. 그 도시 주변으로 굉장히 넓은 메트로폴리탄 에리아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치면 2,600만. 2,600만이면 호주보다도 100만에서 200만 정도 인구가 더 많습니다. 대만 전체 인구를 합쳐보면 2,400만이거든요. 그러면 수도권, 우리나라 수도권, 서울과 경기도를 합치면 2,400만 정도 된다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권 전체 인구를 봉쇄 상태로 3개월 이상 묶어두면 어떤 사태가 발생을 할까요? 웬만한 국가보다 더 큰 상하이란 도시가 실제로 봉쇄가 돼서 이게 작년 2월부터 5월까지 진행됐던 사건입니다. 3개월 넘게 사람들이 집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가 없죠. 음식을 어떻게 사 먹을까요? 음식을 전부 다 배급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해자문 숫이라는 이 방역복이죠. 입은 사람들이 날마다 사람들 이렇게 검사를 했죠. 코로나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곧바로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들이 격리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로 3개월 동안 끌고 갔는데요. 그래가지고 중국 전역에서 많을 때는 1억 명 이상이 봉쇄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코로나가 물론 무서운 질병이었고 전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중국에서 채택한 이 제로 코로나라는 정책은 정말 세계 사람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별 근거가 없고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봉쇄해놨다가 나중에 봉쇄가 풀리게 되면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병균에 노출이 돼서 더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지금 작년 12월 초에 갑자기 봉쇄를 풀었죠. 긴박하게 봉쇄를 풀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염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망이 됐는지는 통계가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당했던 고통을 생각해 보면 그게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질병이란 거에 이 봉쇄를 할 경우에는 2차 피해가 발생을 하는데요. 2차 피해라는 것은 이제 집안에 갇혀 있으면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그다음에 다른 질병에 걸리고 그다음에 의료시설을 이용하지 못해서 뭐 죽게 된다든지 아니면 또 우울증에 빠져 있다가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2차 피해를 우리가 만약에 헤아리게 되면 중국이 겪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이 어떤 정책 위기에 빠져 있다는 얘기도 드는데요. 그게 3년에 걸친 이 코로나 방역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레토릭으로 사람들을 설득시켰냐면 우리는 지금 인민전쟁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민전쟁이라는 말을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1950년대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써먹고 우려먹었던 바로 그 표현입니다. 인민전쟁. 어떤 적과의 투쟁인데 이번에 적은 인민 내부에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바이러스였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인민의 적이 됐고 인민을 규합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굉장히 단호하고 강력한 정책을 3년 이상 펼쳤습니다. 이런 사례는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전에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반복될 수가 없는 건데요. 중국을 이런 방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중국이 좋다 싫다를 떠나서 실제로 사람들을 이렇게 방역을 명분으로 3개월 이상 집안에 감금시킬 수 있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중국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중국을 보면 이제 아까 제가 인구가 14억을 돌파했다고 했는데요. 그 14억 인구 중에서 지금 9,500만 명 정도가 중국 공산당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의 한 7% 정도가 이제 공산당원인데 이 공산당원들은 이제 중국 엘리트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을 지지해주는 어떤 엘리트 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에 충실한 당원들이기 때문에 어떤 리더들, 그러니까 사회의 엘리트를 결속을 시켜서 끌고 나가는 체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일당 독재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만이 유일한 합법 정당입니다.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중국에 보면 다른 정당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왼쪽에 적어놓은 거 보면 중국 치공당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한 4,800명 정도 당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농공민주당이 있는데 한 14만 5천 명 정도, 그다음에 민주동맹이라고 있는데 28만 2천 명 정도. 이런 식의 정당이 있습니다. 이 정당들은 1930, 40년대 중국에서 활약을 했던 정당들인데요. 그 정당들이 중국 공산당이 이제 소위 말해서 천하 통일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규합을 할 때 이 정당들을 일단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이 정당들이 중국 공산당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이 중국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헌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들은 사실은 중국 공산당의 하위 위성 정당들이죠.
그러니까 다당제라고 전혀 말할 수가 없고 중국 공산당도 다당제 국가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중국 공산당 영도 하에 놓여 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일당 독재의 국가이고, 그래서 우리가 중국 역사를 알려면 중국 공산당의 역사를 무엇보다 먼저 좀 세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중국 공산당의 권력 구조를 보면 맨 위에 국가 주석이 있습니다. 이 국가 주석은 중국 공산당 중앙 총서기이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주석입니다. 동시에 이 사람은 또 중앙군사위원회의 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권과 당권과 정권을 다 쥐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게 이제 1950년대 마오쩌둥이 처음에 그랬다가 국가 주석직은 자기 밑에 있는 류샤오치라는 사람, 유속이라는 사람한테 물려줬는데, 어쨌든 마오쩌둥의 권력은 거의 무소부지였습니다. 무소불위였고요. 자, 그랬는데 이 한 사람을 지지해주는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9명 정도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치국이 있는데 이 중앙정치국에는 한 25명 정도가 있고, 그 사람들을 받쳐주는 고위 간부가 한 1,500명 정도, 중간 간부가 4만 명, 공무원이 900만 명, 공단당원이 9,500만 명, 그 다음에 이제 전 인구가 14억을 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제가 보여드린 통계는 약간 한 10년 전 통계고요. 자, 그래서 이 권력 구조를 보면 일단 공산당 총서기가 맨 위에 있는 피라미드 구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공산당 총서기는 국가 원수이면서 중앙군사위 주석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권력이 과연 어떤 식으로 발휘가 되는지를 제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3월 11일인데요. 이때 중앙인민대표대회가 열렸습니다. 중앙인민대표대회는 우리로 치면 이제 의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영어로 하면 People's Congres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민대표들이 모여서 뭔가 표결을 하는 거죠. 중국 헌법상 이제 인민대표대회가 가장 최고위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인민대표대회에서 중앙당, 중국 중앙당 총서기를 임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보면 시진핑 권력이 굉장히 세서 인민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형식적으로나마 우리가 보면은 인민대표대회가 있고 인민대표대회를 통해서 총서기가 비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민대표대회가 이제 최상위 조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민대표대회는 단 한 번도 자체적으로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킨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공 중앙에서 만들어진 법안을 이 사람들이 의결을 통해 가지고 승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데 2018년 3월 11일에 이제 표결이 일어났는데, 그때 2,958명이 찬성을 하고, 여기 보면 이제 반대가 2명이고 기권이 3명이죠. 이날 무엇을 결정을 했냐면 1982년 중앙인민공화국 헌법 제79조에 명시가 되어 있었던 국가 주석의 10년 임기 규정을 삭제하는 결정을 냅니다. 자, 이건 어떤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었냐면, 그 결과 지금 이제 중국 공산당 총서기인 시진핑이 국가 주석으로서 앞으로 거의 종신 집권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 이 임기 규정은 1982년에 덩자오핑이라는 중국의 지도자와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우리가 마오쩌둥이 저질렀던 어떤 그 독재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치 지도자의 임기가 제한이 돼야 된다는 어떤 합리적인 판단 하에서 만들어놨던 건데, 이거를 이제 18년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5년 전이죠. 5년 후에 시진핑이 권좌에서 물러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어떤 헌법 개정이었습니다. 자, 이게 가능한 나라가 중국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재밌게 보는 것은 거의 반대 2명이고 기권이 4명인데, 이 반대가 2명이 그래도 나왔다는 것이 좀 신기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문화상 거의 만장일치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게 이제 그 헌법 규정입니다. 최대한 2번까지 복무할 수 있다. 이 문구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주석과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이 되고, 45세 이상 중화공화국 국민은 국가주석과 부주석 선거에 출마를 하고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동일하며 2번까지 복무할 수 있다. 근데 이걸 이제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은 계속 장기 집권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5월 2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인데요.
이때는 반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홍콩 보안법. 이제 홍콩 국가안전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는 보통 홍콩 보안법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때는 99.7%의 찬성으로 거의 만장일치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콩의 기본적인 그 표현의 자유라든지 집회 결사의 자유라든지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극히 제한되고 있는 오늘 좀 암울한 현실이 빚어졌죠. 그게 바로 2020년에 바로 이 팬데믹이 시작하던 바로 그 시점에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이때도 99.7%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 또 하나 더 있는데 이제 홍콩의 친중 애국자들만 출마를 해가지고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악법인데 그게 바로 2021년 3월 11일에 통과가 됐고 이때는 반대가 단 한 명도 없고 기권이 한 명 나왔는데 이건 아마도 실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99.97%의 찬성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에서도 어떤 민주적 절차가 있지만 이 과정을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볼 수는 없죠. 굉장히 엄격한 중앙집권적 통제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지해주는 이제 전국인민대표대회라든지 공산당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떠받들어 가지고 이 중국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체제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냐면은 중국이 오늘날 중국을 만들어주는 것은 이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체제가 묘하게 융합이 돼서 나타나는 결과인데요. 이 결과를 이 제도를 중국 사람들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고 합니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 그리고 또 이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고 하는데요. 그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경제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정치 영역으로 오면은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가 확고부동하게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이 두 가지에 그러니까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중국이란 나라에서 이렇게 조화롭게 아니면은 부조하지만 희한한 방법으로 결합이 돼가지고 40년 넘게 경제 성장을 이뤘는지 이게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수수께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중국 헌법이 어떤지 우리가 좀 들어가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 헌법을 보면 우리나라 헌법이랑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한 나라의 역사나 문화를 공부하기 전에 저는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 그 나라의 헌법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읽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헌법을 읽어보면 그 나라의 기본 체제를 알 수가 있는데요. 사회 경제적 제도, 정치 체제가 갖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가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주장을 하면 중국 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마음대로 누릴 수가 없죠. 그리고 1978년 이전에는 개인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적 소유가 극히 제한됐었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중국에서 사람들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을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돈을 벌고 싶어서 분주하게 다닌다든지 이런 것이 거의 제한이 됐었죠. 그렇게 제도적으로 막혀 있으니까 기회가 없었고 기회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사회주의에 농노처럼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78년 이후에 사회주의에서는 인정해주고 특히나 그 지방에서 사람들이 사업을 벌일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억눌렸던 어떤 자본주의적 본성이랄까 아니면 돈을 벌기 싶은 욕구라든지 아니면 부강에 대한 희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휘해서 굉장히 분주히 움직였고 그 결과 중국 경제는 10%씩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중국 헌법은 과연 어떻길래 우리가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를 매일 이런 식으로 경험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어떤 헌법적 근거 위에서 중국은 2,600만이나 되는 상해 도시 모든 사람들을 집안에 가두고 3개월 이상 끌고 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이제 영어로도 번역이 돼 있고 제가 보기엔 우리말로도 번역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중국 헌법이. 어떤 의미에서 재밌냐면 우리와 굉장히 다르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한 나라를 이해할 때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법제를 봐야 되는데 그 법제를 보는 가장 요긴한 방법은 지금 중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헌법을 직접 읽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 특징은 중국 헌법을 보면 중국 현대사에 대한 중공 정부의 유권 해석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권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가지고 국가가 이것이 정답이다. 그러니까 다른 식의 역사 의식을 갖지 마라. 이것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주는 역사에 대한 어떤 가장 정확한 해석이니까 이 해석을 우리 모두가 중국
국민으로서 중국 국민으로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헌법적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역사에 대한 다소 장황한 설명, 해설, 묘사 이런 게 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 헌법 전문에 또 대여섯 명의 사람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마르크스, 그다음에 레닌이고, 그다음에 마오쩌둥이고, 덩샤오핑이고, 그다음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세 가지 대표 중요 사상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시진핑 신시대 비전 등 국가 이념 등이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라고 하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고, 이건 나이가 이제 70 정도뿐이 되지 않은 이제 젊은 지도자죠.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젊냐면은 헌법에 올라가기엔 너무나 젊다는 거죠. 헌법에 지도자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공산주의 헌법은 다 있죠. 예를 들면 북한 헌법을 보면 전문에만 김일성이 35번인가 나와요. 김일성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게 중국을 비롯한 이제 공산권의 이제 주요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소련의 공산 지도자였던 스탈린의 어떤 독재에서 유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중요한 이제 이념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마르크스와 레닌과 마오쩌둥이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중국 헌법이 아주 묘하다는 거죠. 경제 시대는 자본주의로 돌아가고 빈부격차는 미국보다 심한데 헌법 전문에는 마르크스, 레닌, 마오쩌둥이 실제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을 들자면 인민민주 독재라는, 중국말로 하면 인민민주 전쟁인데요. 같은 말입니다. 이 인민민주 독재와 민주 집중제라는 통치 이념과 원칙을 명시해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럼 인민민주 독재가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헌법을 보면 그 서문에 굉장히 장황할 정도의 역사 해석이 등장을 하는데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유구한 국가 중에 하나이고 중국의 각족 인민, 중국 정부에 따르면 56개 민족이 있습니다. 중국에 한족을 포함해서 그 민족들이 각기 다 광희찬란한 문화를 창조했으며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이제 1940년에 이게 아편 전쟁이죠. 봉건시대 중국이 무너져서 반식민지와 반봉관의 국가로 전락을 했다. 이게 이제 중국의 공식적인 역사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인민들이 여기서 재밌게도 이제 민족 해방과 민주화 자유를 위해서 영웅적인 투쟁을 이어갔고, 그래서 이제 하늘이 뒤집히는 위대한 역사적 변혁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이제 청나라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명확했는데 공산당이 들어와서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어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인민의 나라이고 인민은 그로서 국가의 주인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가 실현이 됐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보편적인 스탠다드한 역사 해석입니다.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에 이 중국의 사회주의는 점진적으로 신민주주의를 통한 사회주의 과도기를 거쳐갔고 생산수단의 사회주의 건설은 완성이 됐는데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제도는 다 소멸이 됐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요. 헌법에 직접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세 가지 주요 사상, 과학발전관, 세 가지 주요 사상은 이제 장저민 시대, 그러니까 이제 2002년까지 갔던 장저민 시대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발전관은 후진타오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진핑 시대. 이런 식의 구체적인 지도자의 이념과 사상이 헌법으로 명기가 돼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 총강을 보게 되면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하나는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영도하고 노동자와 농민의 연맹에 기초하는 인민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사회주의 국가라는 거죠. 중국에 가보면은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선진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소득을 많이 올리는 사람들이 1억 명 이상 있다 그러죠. 그렇게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국가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회주의 국가일까요? 사회주의라고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생산 공유제를 통해 가지고 사유재산이 폐기된 나라를 사회주의라고 하죠. 사회주의에 가까운 나라는 대부분 중앙 집권이 굉장히 강력해서 그 중앙 권력이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얻을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상태의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가는 굉장히 부강하고 이렇게 집산화를 통해서 그 경제적 부를
집중을 시키면 그걸 분산을 해가지고 계획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이게 이제 사회주의 이념인데 오늘날 중국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헌법에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 제도인데 중국 공산당의 영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 특징이라고 헌법의 1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은 중국 공산당의 나라입니다. 그 누구도 중국 공산당에 도전장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정당을 만들어서 인민의 지지를 받아서 투표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을 누르고 정권 교체를 이루면 될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요. 중국 헌법상 그 길은 닫혀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중국 헌법상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부정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안역도가 되고 그다음에 감옥에 가면 됩니다. 절대로 용인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닫힌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을 넘어서는 다른 어떤 조직도 만들 정치적 자유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을 무찌르는 유일한 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단 하나의 방법은 군사력을 일으켜서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과 대항해서 전쟁을 통해서 전 국토를 어, 점령을 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듯이 무력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과 어, 이제 대결을 하는 건데요. 그러기에는 이제 중국 공산당이 너무나 막강해졌죠. 그러니까 중국 군대가 핵무기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는 절대 무기이기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 드러난 어떤 군사 조직이 중국 공산당에 대항해서 전쟁을 선포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닫혀버린 시스템이죠. 그 군사력을 기반으로 중국 공산당은 이런 헌법을 유지하면서 사회주의 국가라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일당 독재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지만 어떤 조직이나 개인의 사회주의 제도의 파괴는 금지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무시무시한 헌법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강력한 권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민주집중제 원칙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민주집중제의 저작권은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던 레닌에게 있습니다. 레닌이 만들어낸 레닌주의 정치 이념인데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를 흔히 레닌주의 국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레닌이 만들었던 이제 공산당 영도의 어떤 사회주의 공화국, 그것을 이제 우리가 레닌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이 레닌주의 국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레닌 국가에서 말하는 중요한 정치 원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민민주 독재고요. 이것을 스탈린 같은 경우에는 무상계급 민주 독재라고 그랬어요. 프롤레타리아 독재. 그런데 이제 마오쩌둥이 그걸 인민민주 독재라고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1949년에 인민공화국을 만들기 전에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민주집중제라는 정치 원칙이 있는데, 이 민주집중제는 좀 묘한 개념입니다. 이게 상당히 재밌는 개념이에요. 레닌도 그랬고 스탈린도 그랬고 마오쩌둥도 그랬고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부르주아 사회의, 그러니까 서구식 민주주의는 소민주주의라 그랬고요. 그것은 이제 자산계급의 민주주의고 자산계급의 이익에 복무하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래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인민을 해방시키는 민주주의고 인민의 적에 대해서 독재를 휘두르는 민주주의다. 이런 묘한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민주적 가치를 지향한다고 얘기를 하고 공산 권력 하에서 이루어진 민주주의가 실제로 민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민주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다수결에 의한 다수 민의를 따라가는 인민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는 뭐 그런 식의 민주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인 게요. 여기 집중제란 말이 붙습니다. 이 집중제는 무엇이냐면은 일단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정강 정책이 채택이 되면 중앙당은 권력을 집중시켜서 그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행정기관, 감찰기관, 심판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민대표대회에서 구성이 되고 인민대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감독을 받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국가기관의 집권 부분은 중앙의 통일적 영도에 따라서 지방의 주동성과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원칙을 준수하는데, 이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민주집중제를 레닌이 설명할 때는 토론 과정에서는 민주적 절차를 인정을 하지만 집행 과정에서는 중앙 집권화를 한다. 열린 토론과 강력한 추진이다.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무엇을 결정하든지 전부 다 모든 사람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우리를 치면 이제 의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의회에서 표결을 하면 99.97%의 찬성률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권력 집중의 합리적 근거가 이미 헌법에 마련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의 교육을 받고 자랐으니까요. 일장 독재의 이론적 근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중국 공산당이라는 나라이 지배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현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배웠죠.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삼권 분립에 의해서 돌아간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우리나라 정부를 보는 그 이해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권력 분립이 없는 상태에서 민주한 결국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권력을 전행할 수 있는 어떤 폭정으로 뒤바뀌어 버린다는 그 기본적인 근대 입헌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삼권 분립을 금과 옥조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그런데 중국 헌법은 보면요.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삼권 분립이 가쁜 아이디어라 그래요. 어느 정도냐면 시진핑 총서기가 틈만 남은 계속 반복하는 말이 서구식 헌법민주주의, 서구식 헌정, 그리고 서구식 권력 분립은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중국 공산당을 망치려는 서구의 음모다. 이런 식까지 얘기합니다. 그럼 상권 분립이 아니라면 이 사람들은 어떤 아이디어 가지고 있을까요? 입법부와 행정부가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와 행정부가 하나로 전율적인 합일체를 이루어야 된다. 그건 이제 중국식으로 표현하면 의행합일입니다. 의행합일을 강조하고요. 그다음에 행정부와 사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종속이 되고 입법, 행정, 사법의 권력이 모두 통일된 단일체 국가 이상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자, 좀 묘하죠. 그렇다면 권력이 어디 집중돼 있을까요? 바로 중국 공산당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가 그만큼 강한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정부와 당은 구분을 하자 이런 식의 반성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에서도 1980년대 실제로 덩샤오핑이라는 지도자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당과 정을 분리하자 했는데 결국 다시 수렴됩니다. 어디로? 중국 공산당으로. 그래서 시진핑이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을 보면 막강하죠. 그래서 시진핑이 다시 마오쩌둥 시대로 복귀를 했다는 비판이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죠. 그 이유가 이런 권력 분립 자체를 부정을 하고 권력을 계속 집중시켜서 중국 공산당에 몰아주고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중앙 총서기가 바로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통치 연한 임기까지도 전부 다 없애버린 그러니까 이제 종신 집권의 기회를 갖는 절대 권력자가 되어버렸죠. 그게 오늘날 중국의 현실입니다. 이게 정치적 현실이고요. 이 정치적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왜 중국이 오늘날 이런 중국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중국을 만든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국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의 중국이 되었는지 제가 이제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좀 소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사건을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1950년대입니다. 1950년대는 사회주의 혁명 건설 과정인데요. 사회주의라는 나라, 사회주의 정치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중국의 중앙 권력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굉장히 다른 정치 체제죠. 그전까지 중국은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자본주의 국가였습니다. 자본주의가 미발달 상태에 있었지만 예를 들면 상해나 아니면은 그 연안 도시들에 가보면은 그 초기 자본주의가 이미 다 형성이 돼 있었죠. 공장이 있었고 사람들이 뭐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건설 현장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벌고 해외 무역을 하고 외국인들이 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국이 근대화 과정으로 조금씩 가고 있었습니다. 1920년대, 30년대, 40년대까지. 물론 그 과정에서 중국이 쪼개져가지고 군벌 시대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전쟁도 하고 외침도 있고 막 이런 식의 혼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꾸준히 나가고 있었는데요. 그 체제를 일거에 사회주의로 바꾸는 혁명 과정입니다.
혁명의 의미는 단시간 내에 사회 경제적 제도를 근본적으로 뒤바꿔버리는 걸 혁명이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바뀐 거냐? 그 사람들이 사유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사유재산을 전부 다 빼앗죠. 근데 그 빼앗는 단계를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지개혁을 한다는 명분하에 지주들의 토지를 빼앗아서 농민들한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산계급이 있는데 그 자산계급의 재산을 빼앗고 공장을 접수를 하고, 이거를 전문용어로 얘기하면은 집산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컬렉티비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컬렉티바이즈는 뭔가를 이렇게 집합하다, 집산을 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경제적 재원을 중앙정부가 독차지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 사람들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념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어떤 경제적 배분, 분배, 할당 이런 게 가능하다고 봤던 거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 전제는 뭐냐면은 중앙정부가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면 자본주의 국가의 시장 경제보다 훨씬 더 고도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현실에서 해보니까 그건 이제 결과적으로는 완벽한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1949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58년, 62년까지 가는,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되는 그 시기에 중국은 사회주의 기초를 닦는데요. 기초를 닦지만 빈곤의 늪으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대약진 운동으로 불리는, 바로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모택동인데요. 이 사람이 대약진 운동을 벌이게 되고, 대약진 운동 결과 대약진 운동은 경제적 발전을 이루지는 못하고 역으로 대기근을 초래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대기근이냐면, 그 당시에 이제 시장됐던 사람들의 수를 보면 적게는 3천만에서 많게는 4,500만이 아사했다 그래요. 근데 이 야사의 현실도 들어가서 보면은 단순히 굶어 죽는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제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24시간 동원 체제가 많이 되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먹을 건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식량 배분이 잘못돼 가지고 지방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중앙 정부를 계속 현혹시켜서 그런 정책 오류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여러 지역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귀주라든지 광동이라든지 광서라든지 뭐 이런 식의 그런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위로는 이제 그 후난성 뭐 이런 데에서 굉장히 큰 기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합쳐보니까 3천만인데 최근 통계에 의하면 4,500만이고요. 그 당시 이제 기근 때문에 태어나지 못했던 인구를 또 이제 포함해서 계산해 보면 7천만까지 소멸됐다 그래요. 그러면 인구의 10%가 아살했다는 건데, 이 앞에 서 있는 이 마오쩌둥이라는 지도자가 대약진 운동을 이끌었던 이제 그 최고 영도자죠. 자, 이 사람이 놀라운 카리스마를 발휘한 역사가 바로 1950년대 역사인데요.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정도까지 이 마오쩌둥에 대한 그 인격 숭배에 빠지게 되었는지, 이것도 이제 역사의 수수께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굉장히 큰 카리스마를 가지고 세계 최고의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1950년대 계급 투쟁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급 투쟁이란 건 뭐냐면요. 사회주의 정치 이념에 따르면은 역사는 계급 투쟁을 통해서 발전합니다. 왜 역사가 발전을 하느냐? 바로 자산계급과 그다음에 이제 무상계급 사이에 계급 투쟁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마르크스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순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변하는데요. 역사가 변하면 발전으로 갈 수도 있고 퇴보로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점진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인류사가 발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고도화된 상태로 가고, 계급이 가장 첨예하게 나타난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인데, 자본주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무너지고 나면 사회주의가 실현된다. 이게 바로 마르크스가 말했던 5단계 역사 발전론이고 역사적 변증법입니다. 그런데 이 마오쩌둥은 농민이 90%가 넘는 중국에서 공산주의 혁명에 성공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면 기본적으로 권력을 탈취해서 공산국가를 만드는 데까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산주의는 실현이 안 됐어요, 전혀. 공산주의에 가기 전에 사회주의를 거쳐가야 되는데 사회주의도 달성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급 투쟁을 현실에서 벌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아주 유명한 사진인데 여기 한 사람이 여기에 이제 지주로 나와 있는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비판을 하죠. 여기 군중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1950년대, 60년대 중국의 일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늘 불려가가지고 정치 운동에 참여를 해야 돼요. 정치 운동에 참여를 하면 이 소수의 적인들, 적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인민의 적입니다. 영어로 하면 enemies of the people입니다. enemies of the people을 criticize하는 과정이에요. 이것을 중국의 용어로 하면 비판투쟁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B2라고 하는데요. 이 B2는 1950년대부터 계속 일어나는 중국인의 일상입니다. 계급투쟁을 늘 벌였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제로 80대의 이제 중국 철학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 50년대 계급투쟁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자랐던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계급투쟁 대신에 화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해의 철학. 그 인민대학에 계시는 장대년이라든지 뭐 이런 교수님들은 화해 철학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앞에 서문을 읽어보면 50년대 계급투쟁을 너무 많이 벌린 결과 우리 사회가 갈갈이 찢겼다. 지금은 계급투쟁이 아니라 화해를 말할 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계급투쟁이 이제 무서운 정치적 현실이었고 사람들이 여기 동원돼서 매일 끌려가가지고 비판을 당하든지 비판을 해야 되는 그리고 또 비판한 다음에 또 자기가 비판을 당해야 되는 이런 식의 정치적 악순환이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적인인가 이게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인민민주독재라는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인민민주독재는 인민이 민주적으로 정치 현실을 개척을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적인들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헌법에 나와 있는 건데 그럼 적인이 누구냐면 지주, 부패한 외국인, 자산계급, 국민당 부역자, 일제부역자, 반영명분자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제거를 하면 사회주의로 가는 첩경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반대 세력이니까 반대 세력을 없애면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역사가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그게 이제 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사진 계급 투쟁을 통해서 50년대 일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50년대 역사를 보면 끊임없는 정치 운동의 역사입니다. 끊임없는 정치 운동의 역사죠. 이 토지 개혁하는 포스터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식의 끊임없는 운동이라 합니다. 이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딱 두 가지 중요한 정치 운동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백화 제방 운동이고 또 하나는 반우파 운동입니다. 자, 여기 백화 제방 운동의 사진이 있는데요. 이 백화 제방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춘추시대 전국시대의 백화 제방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러니까 백가쟁명의 시대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상을 다양하게 표출했던 시기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진나라가 만들어지면서 사상적 암흑기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백화제방 운동을 벌린 사람은 다름 아닌 마오쩌둥이었습니다. 1956년에 특히 지식인들을 향해서 정부를 비판해라. 우리가 여태까지 7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우리 사회를 더 좋게 만드는 정치운동을 벌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백화제방운동을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주저주저 멈춤했죠. 왜냐하면 굉장히 무서운 현실이거든요. 이게 말을 잘못했다가 빌미가 돼서 자기가 공격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실제로 1940년대 아직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기 전에 중국 공산당이 연안이란 그 이제 그 북서쪽에 어떤 그 오지를 점령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공산당 운동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정포운동이란 걸 벌려서 똑같은 방법으로 지식인들을 많이 숙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마오쩌둥이 이 운동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알면서 그랬는지 아니면 뭔가 믿음이 있었는지 본격적으로 정부를 비판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백화제방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대자보를 붙이고 정부를 비판하고 그렇게 되니까 중국 공산당이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1957년에 한 1년 정도 1년이 채 못 되는 그 과정 56년부터 7년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57년 봄에 반우파 운동이라고 벌여가지고 여태까지 비판했던 모든 사람들을 우파로 낙인 찍어서 그 사람들을 숙청하는 기기묘무한 역사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이 반우파 운동을 중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음모라는 말이 있죠. 음모, 컨스피러시. 뭔가 거짓 꾀를 발휘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궁에 빠뜨리고 뭐 이런 걸 말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공공연한 음모였다 그래서 양모라고 합니다. 양모. 음의 반대말이 양이죠. 음모가 있다면 양모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양모에 사람들이 속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뜻을 뻔히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5만 명이 숙청을 당하는 역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이때 숙청당했던 사람, 여기서 숙청이라는 것은 이제 다 죽였다는 말은 아니고요. 강제 노역이나 집단 수용을 당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20년, 길게는 25년 동안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숙청받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지식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뭔가 비판 의식을 갖던 사람들이죠. 정책이 잘못되면 비판을 하고 대안을 제시를 하고 이게 아주 오래된 중국 지식인의 전통입니다. 옛날 한 1000년 위로 올라가 볼까요? 송나라 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상소를 써서 황제에게 올렸습니다. 황제가 그 상소를 처리를 했죠. 그리고 그 상소문에서 제안했던 많은 내용이 정강으로 정책으로 만들어져서 중국 사회를 더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인의 비판을 흡수하기 위해서 전통시대 중화 제국은 노력을 했죠. 반면에 마오쩌둥은 이런 식으로 지식인을 몰아서 55만 명을 강제 수용소에 집단 농장에 감금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결과가 대학진 운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제가 아까 양모라 그랬는데 뱀을 동굴에서 끌어내는 작업이라고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또 이제 비판 투쟁을 당하게 되죠. 여기 보면은 무슨 특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특무란 건 뭐냐면 국민당의 간첩이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역사 반영명 문제라는 것은 1930년대 이 사람들이 뭔가 나쁜 일을 했다. 역사적으로 이 사람은 반동이었다 이런 말이고요. 역사적으로 반동은 아니지만 지금 뭔가 반동적인 활동을 했다 그러면 현행 반영명 문제라고 합니다.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모욕을 주고 이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운동을 벌리고 이게 1950년대, 60년대 중국 정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비판을 할 수가 없죠. 비판을. 그러니까 지식인의 비판이 없어진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요? 왜 J.S. 스밀이 자유민주주의를 만들면서 자유론이라는 책에서 표현의 자유가 가장 핵심적인 자유주의의 가치라고 주장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표현을 하지 않게 되면 정부가 무제한의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정부가 비판받지 않으면 그 정부가 잘못했을 때 피해가 고스란히 모든 국민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밀은 어떤 사람이든지 심지어는 광인, 심지어는 불황인, 심지어는 반혁명분자, 반동분자들까지도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표현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마오쩌둥은 완전히 반대로 갔죠. 그러니까 지식인의 자유를 최대한 억압하는 정치 체제를 만들었고 그런 이제 꾀를 공공연한 의모, 거짓 꾀를 내서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넣는 그런 참혹한 역사를 저질렀고 그 결과가 대학진 운동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께 대자보 붙이고 막 이런 장면이 있는데 여기 1956년에서 57년까지 있었던 백화 제방 운동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현실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잡혀가지고 비판 투쟁을 당합니다. 한 명을 앉혀놓고 조리 돌림을 하는 거죠. 막 이런 식의 현실이 너무나 참혹했죠. 그래서 여기 반우파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여기 마르크스 레닌과 엥겔스의 사진이 걸리고 뭐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공산주의 운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지식인의 비판이 없어지고 무엇보다도 당내 공산 당원들의 비판이 싹 사라지게 되죠. 그럼 중앙정부에서 하는 모든 일은 그대로 무사 통과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대학진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진 운동은 왜 일어나느냐? 쉽게 얘기하면 지식인을 비판했기 때문에, 지식인을 감금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렸기 때문에 일어난 정치적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진 운동이 일어날 때 굉장히 많은 모순이 이미 감지가 됐거든요. 중앙 권력 최고층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정부에서 거짓을 만들어서 허위 보고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허위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가 비판을 당하고 수청되게 되니까 무서워서 허위 보고를 한 겁니다. 허위 보고의 악순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민들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류사 최악의 대기근이 발생하게 되죠. 1957년에서 58년 봄까지 이런 식의 포스터가 전국에 나붙고 모든 사람들이 대학진 운동에 동참을 했어요. 그런데
대약진 운동이 실패를 합니다. 그 목적은 빠른 시일 내에 사회주의를 달성해서 중국이 소련을 제치고 공산권의 주도적인 국가가 되자. 그리고 15년 만에 영국을 따돌리고 다시 15년 만에 미국을 따돌려서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자. 이런 식의 마오쩌둥의 몽상입니다. 이 몽상이 인류사 최대의 기근을 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대약진 운동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포스터가 이제 보면 참 동화책 같죠? 이런 식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꾸미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인민공사. 여기 보면 홍기인민공사라고 써져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그림들이 이게 바로 이제 그 뒷마당 용광로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베기알드 펄네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을마다 철강 생산을 해가지고 중국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철강 생산을 하면 15년 만에 영국 철강 생산량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생산을 하고 미국도 따돌릴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공동으로 밥을 먹고 있는데요. 이게 또 재미난 장면입니다. 이게 우리가 작년에 상해가 봉쇄될 수 있었던 그 역사적 배경을 찾아보면 이런 식의 집체주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공공선을 위해서 모여서 함께 집체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역사가 발전한다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상해에 있는 사람들도 인민전쟁에 동참을 해야 되고 동참하는 방법은 이 바이러스가 준동할 수 없도록 집안에 스스로 감금당해 있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그걸 요구를 했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잡아갔죠. 처벌당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곡물들이 막 넘쳐나죠. 곡물 생산량입니다. 여기 보면 농민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녀노소 다 하고 있고 타가소에서 애들이 같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유토피아의 몽상을 현실에서 구현하려는 마오쩌둥의 의지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포스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여기 이제 비료도 만들고 오곡백과가 막 춤을 추고 있고 사람들이 병영 군사 훈련도 받습니다. 양로원도 있고요. 이런 식의 유토피아를 꿈꿨던 건데 이게 전혀 실현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 당시 구호를 보면 더 많이, 더 빨리, 더 좋게, 더 아끼며 우리가 빨리 나가서 미국을 따돌리고 세계 최강의 북국이 되자. 이런 식의 이상을 설파를 했습니다. 마오쩌둥이. 여기 보면 이제 또 유명한 포스터인데 인민공사호, 그러니까 인민공사하오, 인민공사는 좋은 거다. 공산주의는 천당이고 인민공사는 그 교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붉은 깃발을 들고 다리를 건너서 지금 우리가 공산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식의 선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실패로 끝났고요. 이건 제가 화면을 공유하고 또 이제 파일을 공유할 테니까 나중에 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여간에 이 몽상은 대기근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광적인 폭주는 마감이 되고요. 이게 이제 뒷마당에 온강로도 만들고 그랬지만 다 끝나서 대약진은 결국 대역진이 돼버렸습니다. Great Leap Forward가 Great Leap Backward가 돼버렸죠. 이건 굉장히 과감한 도박이었는데 비참한 결말로 끝났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유명한 대약진 운동이고요. 자,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의 실패를 인정을 했습니다. 1961년인데요. 이 사람이 7천만 대회라는 7천인 대회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공산 간문 중에서 7천 명이 모였을 때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은 우리가 머리가 너무 더워서 일으켰던 좌의 착오였다. 그래서 그 책임은 공산당에 있고 공산당을 그렇게 만든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다. 이러면서 물러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행정의 실권을 그 밑에 두 사람한테 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당 주석의 지위는 내려놓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구체적인 정책은 이제 정부 부문에 들어가 있는 유소기와 등소평이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4년이 지나가요. 근데 그 과정을 이제 학자들은 농업 우선 정책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텃밭을 주고 인민공사를 훨씬 규모를 축소시켜서 사람들한테 많은 자율권을 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뒷마당 텃밭도 갖게 되고 그다음에 물물교환도 하면서 장마당도 생겨나고 뭐 이런 식의 어쨌든 경제적 그 활성화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 그 과정이 한 4년 정도 갔는데 마오쩌둥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권력을 다 빼앗겨 버리고 이 사회주의 혁명은 중간에 하이제크를 당해버리는 그런 이제
어떤 반역사적 아니면 반혁명적 정책이 펼쳐진다고 마오쩌둥은 믿었죠. 그래서 마오쩌둥이 이 사람들을 제거하고 숙청하고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을 다시 한번 공산주의를 끌고 가기 위해서 말년에 이 사람이 실제로 1966년에 문화 대혁명이라는 일대 사건을 벌리는데요. 그때 이 사람의 나이가 73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마오쩌둥이 죽었을 때 83살인데요. 그러니까 마지막 10년, 마오쩌둥 마지막 10년은 문화혁명의 시기였습니다. 제가 이제 슬픈 중국 2권이 이제 문화혁명에 할애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문화혁명을 좀 더 깊게 보고 싶으시면 그 책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혁명으로 제가 넘어가겠는데요. 문화혁명은 정말 참혹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문화혁명을 좀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문화혁명이 뭐 장점도 있지 않았냐, 문화혁명이 중국 사회를 좋게 만든 면은 없냐 저한테 묻는데요. 제가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생각을 해봐도 문화혁명이 갖고 있는 긍정적 측면을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혁명은 공식 명칭은 중국 문화대혁명인데 저는 이 책을 문화대반란이라고 붙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마오쩌둥이 실제로 반란을 반란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반란은 좋은 것이다. 이러면서 문화혁명을 대반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화혁명을 알려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반란이었다. 그럼 어떤 반란이었냐? 마오쩌둥이 일으키고 인민이 따랐던 반란이라고 볼습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반란이냐면 그 당시 공산당을 이끌고 있던 집권 세력에 대한 반란입니다. 그 반란의 주모자가 바로 마오쩌둥이죠.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인민을 움직여서 신위 구태타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실제로 그때 권력을 잡고 있었던 리우샤오치를 끌어내립니다. 3년 만에 리우샤오치는 완전히 식물이 돼가지고 갇혀 있다가 1969년 11월에 그래서 이제 그 당뇨가 심했던 사람인데 약도 못 받고 그래가지고 죽죠. 자, 이제 그런 역사가 바로 이제 문화대혁명인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이제 마오의 마지막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76년부터 시작을 해, 66년부터 시작을 해서 76년까지 갔고 그게 이제 마오쩌둥 마지막 10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문화대혁명은 대반란이었습니다. 제가 책에다 그 뒤에 표지를 썼는데 마오쩌둥은 청소년의 가슴에 불을 질러 당내 반대 세력을 소탕하는 희대의 반란극을 기획했고 홍위병인 대반란은 노동자의 권력 탈취 투쟁으로 이어졌으며 군대가 개입하면서 군중 대 군중의 내전으로 치달았다. 무단계급 문화대혁명은 그렇게 인민재판, 집단리치, 인격살해, 무장투쟁, 계급학살, 대민테러로 점철된 10년의 대통난이었다. 이게 이제 제가 문화혁명 10년의 역사를 기술하고 썼던 한 문단의 요약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 과정을 10년의 대호겁을 대참사, 대겁탈 이런 식으로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겁탈은 뭔가를 강제로 뺏기는 걸 말하죠. 정치적, 사회적 대혼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중국어 책을 영어로 번역했는데 이게 번역하면 10 years of madness입니다. 그러니까 광란의 10년. 10년 대호겁. 굉장히 참혹했던 역사예요. 자, 그럼 어느 정도 참혹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중국 현대사에서 예지엔닝이라고 중국 8대 원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군부의 실세라고 할 수가 있죠. 76년에 이 사람이 결정을 내립니다. 문화혁명을 종식하기 위해서 4인방, 그러니까 마오쩌둥 밑에서 권력을 쥐고 호가호위했던 4명의 선동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이 사람은 군을 등에 업고 있었기 때문에 실력이 막강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집어넣은 다음에 78년 12월 13일에 정부가 조사한 문화혁명 피해 규모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82년도에 재조사를 하고 84년도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요. 자,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은 사람이 1억 1,300만 명입니다. 여기서 정치적 타격은 예를 들면은 이 비투를 당해가지고 모욕을 당해서 자살을 한 사람이라든지 자살은 안 했지만 상처를 입고 살아가야 됐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그 조리돌림을 당하는 과정에서 불구가 됐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 다 합쳐가지고 1억 1,300만 명. 그럼 중국의 인구가
아무리 많아봐야 이제 문학이 끝날 때쯤에 한 7억 5천 8억 정도 됐다 그러면은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한 7, 8명 중에 한 명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고 표적이 돼가지고 집단 폭력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최근에 더 글로리인가요? 저도 그 드라마 재밌게 봤는데 그런 식의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졌던 거죠. 그 피해자 한 명을 집단적으로 유린하는 그런 식의 민중, 군중 폭력이 일상적으로 자행이 돼서 이 문역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치를 떨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모택동이 대학쟁을 일으켜서 그 큰일을 벌인 다음에 다시 문역을 일으켜가지고 중사회를 갈갈이 찢었죠. 그래서 55만 명이 실종이 되고 4,300건의 무장투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문화혁명을 그냥 단순히 뭐 정치투쟁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집단과 집단이 나눠져가지고 군대로부터 지원받은 무기를 들고 실제로 쏴 죽이는 전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중경에 가면요. 그 홍위병 무덤이 있어요. 거기 가면 147명의 홍위병들이 묻혀 있습니다. 거기서만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실제로 인민적인에 대한 아주 노골적인 학살 사건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50만 간부들에 대한 집단 린치가 일어났고 11만 5,500만 명, 500명에 대한 비정상적으로 사망을 했다. 아, 그렇죠. 그리고 도시에서 집단 학살이 일어났는데 이게 481만 명이 반혁명 문제로 낙인을 찍혔고 68만 3천 명이 비자연적 죽임을 당했다. 그 농촌에서도 일어나서 120만 명이 비자연적 죽음을 당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도시 농촌할 것 없이 다 그런 거고요. 뒤에 나오는 이 배경사진은 티벳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티벳에 가서 티벳에 있는 어떤 종교 유물이라든지 이런 걸 여기다 박살을 내면서 이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학살을 하는 뭐 그런 식의 광기가 표출이 됐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96년 여름에 중국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내몽고라는 데를 갔어요. 그 내몽고에 가서 어떤 절에 갔더니 거기에 이제 불상들이 그러니까 500나한 부처님 제자 500나한의 석상들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코가 다 깨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북경에서 온 홍위병들이 그 종교 기관에 가가지고 그 이제 종교의 그 낡은 유물들을 전부 다 박살낸다 그러면서 깼던 거죠. 이게 중국 전역에 어디나 가도 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통 문화를 파괴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인들을 젊은이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집단 폭력을 가하면서 비투를 했고, 그 결과 중사회가 갈갈이 찢겼죠. 선생들 중에서 이런 비투를 당하다 자살한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구타를 당해서 죽은 사람들도 많죠. 1984년에 중국 용왕에서 다시 한번 문역 피해 보고를 했는데 이때 보면은 뭐 173만 명이 비자연적 사망을 했다고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죽었다는 걸 누구나 알 수가 있어요. 중국 정부에서는 좀 축소 발표를 합니다. 무조건.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신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 통계라든지 이런 것도 중국의 경제 상황을 알기 위해서 중국 통계를 참조를 해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하는 그런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703만 명이 불구가 되고 7만 주택이 완벽하게 파괴가 되고 뭐 이런 식의 집체적인 광기의 표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혁명을 절대로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문화혁명의 실상을 봐야 되고 이 문화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가 탐구를 해야 됩니다. 그 복잡한 과정을 여러분들께서 더 공부를 하시고 싶으시면 제가 상당히 공들여 쓴 책인데요. 그 슬픈 유국 2권 문화 대반란을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택동이 죽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모택동의 죽음이 갖는 중국 현대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모택동이라는 사람은 중국에서 정말 막강한 권력자였습니다. 정말 막강한 권력자였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중국의 역사가 완벽하게 바뀝니다. 이런 세대가 지금 보면 한 50대 후반에서 60대, 70대 초반까지도 가는 그런 홍위병 세대죠. 이 사람들이 모택동이 죽고 나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제 광기의 역사, 극단의 역사를 거친 다음에
모택동이 죽고 나서야 중국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공산권 국가 아니면 독재 국가에서 한 지도자의 죽음은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게 모택동의 죽음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죠. 모택동이 76년 9월 9일 날 죽었습니다. 근데 모택동 밑에서 문화혁명을 극단적으로 끌고 갔던 4인방이 있어요. 4명인데 그중에 한 명은 모택동의 와이프죠. 모택동의 부인 장칭이라는 상하이 출신 배우였는데 이 사람이 문화혁명 때 아주 큰 권력자가 돼서 굉장한 그 어떤 선동력을 발휘를 합니다. 그 거기 때 또 문해평론가였던 장준채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상해 출신이고 그 다음에 또 야오원 위엔이라는 또 신의 문예평론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문예평론가니까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어떤 극단적으로 끌고 가는 데 재능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이제 왕홍원이라고 노동자인데 상해 노동자 출신인데 이 사람이 부총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문혁 때 굉장히 큰 권력을 갖게 돼요. 이 4명이 모택동이 죽고 나니까 모택동의 유지를 받아들여서 문화혁명을 더 끌고 가야 된다고 또 광기 어린 선동을 하려고 하죠.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군부의 거물이었던 예진이라는 사람이랑 모택동이 후계자로 지목했다는 화거펑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랑 그다음에 모택동 밑에서 중앙정보 부장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쥐고 있는 사람인데 왕동식이라는 사람이랑 결탁을 해가지고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10월 4일에 잡아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4인방이 축출이 돼요. 이거를 이제 4인방 분쇄 사건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한테 4인방을 분쇄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럼 갑자기 개혁개방으로 가냐? 그건 전혀 아니고요. 화국봉이라는 사람은 미래적인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모택동 시대에 좋은 거를 되살려가지고 50년대 모택동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정치적 복고주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모택동이 했던 모든 말, 모든 정책은 다 옳다. 그래서 양계범시 라는 이제 주장을 합니다. 두 가지 모든 것, 두 가지 모든 모택동이 했던 말과 정책은 다 옳다. 이래서 끌고 갔는데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예진행이 아까 얘기했던 그 군인이 저 화곡봉 대진의 덩샤오핑을 끌고 오게 됩니다. 덩샤오핑과 예진행의 결탁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중국 공산당 권력 체제가 바뀌죠. 근데 이제 중국 공산당 권력을 보면 개혁개방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무서운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있는 어떤 보수파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산주의 원리 원칙을 지키자는 사람들과 같이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시도 게임을 하듯이 개혁파로 권력이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수파로 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80년대가 펼쳐지는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고 사회경제적 제도가 바뀌니까 중국 경제가 갑자기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덩샤오핑이 12월 중순 이후에 최고 영도자로 선발이 되고 한 달 뒤에 미국으로 와서 지미 카터 대통령을 만납니다. 아주 놀라운 역사예요. 그렇게 만나고 나서 보니까 중국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왔는데 닉슨이 중국에 갔던 게 72년이거든요. 모택동이 죽는 건 76년이죠. 그렇지만 중국이 개혁개방을 하게 되는 것은 78년부터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79년부터인데요. 모택동이 죽고 나서 이루어지는 역사적 변화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화고성이라는 모택동에 의해서 후계자로 낙점 받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한 달도 안 되는 동안에 4인방을 전부 다 체포를 해버리죠. 그리고 이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등소평의 등장은 중국의 경제혁명으로 가는 합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등소평이 나오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도 중국이 오늘날 중국의 절반도 못 미치는 경제적 빈곤에 빠져 있을 거예요. 이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내린 결정, 정치적 결정이 오늘날의 중국 현대사를 완전히 바꾸는 위대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중국 현대사는 모택동의 시대와 등소평의 시대로 나눌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도 등소평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소평이 짜놓은 어떤 사회주의 시장경제라고 부르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체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자본주의 경제입니다. 실제로 중국에 가보면은 민간 경제, 그러니까 민영 경제가 90%의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죠. 그다음에 전국 GDP의 60%를 만들어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간 경제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국유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덩치 큰 어떤 뭐 철강 공장이라든지 뭐 조선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고 그게 또 부패의 원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게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유기업과 민간 경제가 이 공산당 영도를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럼 중국 경제가 중국 공산당의 업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영도력에 따라서 이렇게 빠른 경제 성장을 한 것인가? 어느 정도로 빨리 경제 성장을 했냐면 지난 40년 동안 평균 경제 성장률이 거의 10%에 달하죠. 한 경제가 10%씩 성장을 하면 7년 만에 2배가 됩니다. 그건 이제 공식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왜냐하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시 7년 지나면 4배가 되죠. 그 다음 7년 되면 8배, 16배, 64배, 그 다음에 128배, 256배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죠. 한 40년 거쳐가니까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덩치의 경제의 국가로 거듭나게 되었죠. 실제로 중국이 지금 이제 미국을 앞선다는 전망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전망도 있는데 그 결정은 누가 내렸느냐? 마오쩌둥이 내렸느냐? 그건 아니고요. 덩자오핑의 어떤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덩자오핑 혼자 한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농촌에서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집단 경영을 포기를 하고 그 어떤 그 사적 경영, 그러니까 그 농지의 사적 경영으로 가는 혈서를 쓰고 해가지고 시작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개혁 개방을 주도했던 게 농민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농촌에 가보면은 향진 기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중국에 가면 밑에 단위에 향과 진이 있어요. 거기에 작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서 버섯처럼 쫙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중국의 자본주의가 일어났죠.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고 돈을 버니까 드디어 막혀있던 숨통이 트인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동물이거든요. 이윤동기가 없는데 움직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오쩌둥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교화해서 그 사람들의 도덕적 책무, 의무감을 고양을 시키면 사람들이 더 영웅적으로 혁명적으로 투쟁을 하고 그다음에 경제 건설에 나설 거라고 믿었죠. 근데 그 믿음이 역사적 실험을 통해서 완전히 부정이 됐습니다. 그 결과 등소평이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사유재산을 보장해주고 사업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더 결정적으로 외자를 유치를 했죠.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중국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를 해서 오늘날의 중국이 경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중국 전문가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중국 공산당 덕분에 경제가 성장을 해서 중국 공산당 영육 체계가 굉장히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지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역인데요. 중국 공산당 덕분에 중국 경제가 발전한 것이 아니고요. 중국 공산당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발전했다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것은 제가 보기에 덕분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뒤에 거는 불구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구론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 공산당과 비슷한 정치 체제 아니면 그 경제 발전 모델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만 1960년대, 70년대 그랬고요. 한국도 그랬습니다. 60년대, 70년대. 그리고 또 일본의 1930, 40년대가 그랬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 발전 국가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전후 일본, 그 다음에 80년대 이후 한국, 그 다음에 80년대 이후 대만을 보면 민주주의랑 결합이 되면서 경제 성장이 더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논리대로 하게 되면은 중국이 중국 공산당이 끌고 가야지만 경제력이 발전을 한다는 건데 제가 보기엔 중국 공산당이 걸림돌이 돼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중국을 보고 경제 개혁을 해라. 정치 체제를 바꿔야 된다. 공기업의 그 방만한 운영을 종식시키고 합리적인 경영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러면서 중국 공산당에게 자유화, 경제적 자유화와 그다음에 민영화를 요구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완전히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진핑 시대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만 제가 짧게 제 소략한 견해를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무엇이었냐면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왜 리더십이 바뀌니까 중국이 바뀌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덩샤오핑이 나타나게 되니까 어떻게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는지, 왜 마오쩌둥 시대에는 그렇게 경제 성장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불가능했는지, 그게 거시 지표로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그것은 덩샤오핑이 채택했던 경제 제도가 경제 발전에 훨씬 더 적합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적합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개인이 경제적 이윤 동기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정치 경제 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회주의가 실패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일단 인간의 욕망을 억압하는 상태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창의적인 사고가 막혀버리면 경제적 성장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창의적인 생각과 개혁을 통해서 아니면은 발명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는 동물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뺏어간 상태에서는 경제 성장이 불가능하고, 또 하나는 그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제도가 갖춰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의회라든지 정부에서 만들어내는 법안이 갖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법이 바뀌면 사람들의 행동도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경제 현실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을 몸으로 보여줬던 역사가 바로 1979년 이후에 중국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인데요. 중국이 앞으로 대만이나 한국이 갔던 것처럼 민주화기를 통해 가지고 좀 고도화된, 첨단화된 어떤 사회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모델에 집착을 해서 모택동을 되살려내고 이념 교육을 강화하고 그 언론을 탄압하고 사상적 자유와 지식인의 비판을 억압을 하면서 경제 성장을 하려는 어리석음을 반복할 것인지 우리가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게도 시진핑 정권이 가지고 있는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번 그 팬데믹을 처리하는 과정을 유심히 제가 언론 보도를 다 스크랩을 해가면서 봤는데요. 이게 들쭉날쭉 아무런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그 방역을 완벽하게 성공할 때까지 끌고 간다고 했다가, 그때 우르무치에서, 그 신장에 있는 우르무치에서 그 10명 정도가 불에 타 죽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전국으로 그 SNS를 타고 그 소식이 알려져 가지고 17개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데모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데모할 때 외쳤던 구호가 공산당 물러나라, 시진핑 물러나라였어요. 그 다음에 놀랬습니다. 실제로 시진핑이. 그래가지고 그 EU 그 대표가 만났을 때 넌지시 얘기를 했죠. 학생들이 좀 화가 났다. 그런 다음에 불과 일주일 만에 방역을 확 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 공산당 기관지에서 이 방역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막 강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중국 공산당이 굉장히 어떤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중국은 변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방향으로 변해야 되냐면, 제가 4가지 방향을 제시하면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자유롭고 보다 개방되고 더 헌정적인 체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헌법이 바뀌어서 그 권력을 제약하고 잘못된 정책을 제약하고 또 지식인들이 나와서 비판할 수 있는 사회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막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이. 그 막고 있는 근거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력만이 이렇게 거대한 대륙국가인 중국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그래서 사회적 혼란을 막은 상태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고 그 결과 위대한 중국 인민의 부흥을 이끌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미 한계에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내에 그 천안문 민주화 운동 같은 대규모 운동이 일어나서 중국 공산당과 아니면 이 집권 세력이 반성을 하게 될 것인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데요. 학자들 중에 보면 2035년을 2035년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한 12, 3년 지난 후인데, 그때까지 시진핑이 집권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전에 이 사람이 실각을 하고 다른 정권이 들어설 수도 있는데, 어쨌든 2035년이 되면 중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총체적으로 큰 사회적 혼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고령화가 너무나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때가 되면은 연금이니 모든 문제에서 굉장히 큰 혼란에 중국이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사정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10년 안에 중국이 어떤 격동을 거쳐서 이 정치 제도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중국이 전 세계에 둘러싸여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국제 정치적 현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커플링이죠. 그러니까 공조, 그 동조가 78년 이후로 계속됐고 그 결과 오늘날 중국이 만들어졌는데 미국이 중국과 디커플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 어떤 맺었던 거를 끊겠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인도라든지 동남아 제국들을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을 도와서 중국에 갔던 공장들을 빼고 있죠.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제 중국이 분명한 위기에 처해 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보기엔 한국에서도 반중 정서가 일어나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반중 정서가 커진 것 같아요. 제가 스푼 정국을 연재하기 시작했던 2018년, 5년 전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걸 확실히 아는데요. 2016년에 JTBC라는 방송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중국을 한 달 넘게 찬양을 하는데도 별 여론의 반향이 없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별로 뭐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 걸 보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이제 좀 급하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 더 한번 유심히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죠. 좀 시간이 지났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선생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 중국을 막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그 일본보다도 더 싫어하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것이 우리가 중국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 관점에서 왜 우리랑 다르지? 왜 우리랑 다른 거야? 이러면서 이제 중국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국의 현대사를 또 이렇게 모르고 있잖아요. 대부분 다 중국의 역사, 옛날 옛날에 우리 역사만, 송나라, 당나라 그 역사만 알지, 정말 오늘의 중국을 진단할 수 있는 현대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뭐 미워하기 전에 중국을 제대로 잘 이해를 해야지 되고, 그러려면 중국의 이런 그 슬픈 중국의 현대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 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우리 학생들이 우리 중국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너무 좋은 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근데 애들이 감사합니다. 다 나가버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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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